태백산맥 조정래 청소년판 20페이지. 정하섭은 더 물을 말이 없었다.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차도는 있느냐 하는 따위의 말은 가족이 아닌 입장에서는 필요한 물음이 아니었다. 그리고 다급한 일에 쫓기고 있기도 했다. 정하섭은 주저앉으며 주머니 속을 더듬어 담뱃갑을 찾았다. 성냥 좀 주시오. 그녀는 윗목에서 성냥갑을 찾아 정하섭 앞에 밀어놓았다. 그는 성냥을 그었다. 불빛은 소스라칠 만큼 밝았다. 그는 재빨리 담뱃불을 붙이고 성냥불을 불어 껐다. 내가 왜 이 밤중에 여기를 찾아들은지 알겠소? 소화는 짐작은 하고 있으면서도 말은 할 수 없었다. 내 소문은 들어서 알고 있죠? 예, 조금 알고 있구만요. 그녀는 앉음새를 고치며 대답했다. 그게 뭐요? 말해보시오. 근께 좌익. 그녀는 더 이상 말을 이을 수 없었다. 그가 좌익 활동에 미쳐 있다는 것을 읍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그의 아버지 정 사장은 속을 있는 대로 끓이고 살았다. 세상에 부러울 것 없는 정 사장에게 아들은 쳐낼 수도 물리칠 수도 없는 애군이었다. 정 사장은 아들이 좌익에 미친 것은 악귀가 쓴 탓이라며 굿을 요구했다. 소화는 차마 거절하지를 못하고 굿을 하긴 했지만 굿이 제대로 될 리 없었다. 그때 굿을 했다기보다 자신은 정하섭이란 남자가 무사하기만을 빌었다. 머릿속에는 몇 년 전 통학열차에서 만났던 기억만이 눈물과 아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무당이 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순천에서 넘어오는 열차에서 정하섭과 마주쳤다. 검은 학생복을 입은 정하섭은 눈길이 마주친 순간 멈칫하더니 이내 똑바로 다가왔다. 자신은 숨이 막히는 것만 같아 고개를 숙였다. 이렇게 만나다니 반갑소. 일행이 있어? 굵은 듯 하면서도 맑은 소리였다. 자신은 고개만 저었다. 잘겠소. 저쪽으로 갑시다. 끌리기라도 하듯 정하섭의 뒤를 따랐다. 정하섭이 걸음을 멈춘 곳은 사람이 아무도 없는 열차의 맨 뒷칸 문밖이었다. 기차가 일으키는 바람에 머리카락이 수습할 수 없도록 나부꼈다. 정하섭도 어느 틈에 모자를 벗어주고 있었다. 두 줄로 뻗어나간 철길도 어지러울 정도로 빠르게 도망가고 있었다. 어디 갔다 오시오? 정하섭이 한참 만에 입을 열었다. 순천에 볼 일이 좀 있어서요. 굿이요? 정하섭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아니, 딴 일이구만요. 자신은 고개까지 저으며 대답했다. 정하섭의 눈길이 자신에게 쏟아지고 있는 것을 느끼며 도망치는 두 줄기 철로만 내려다보았다. 어지러워 속이 메스꺼리기까지 했다. 어지러움을 면하려고 눈을 감았다. 자신에게 황금빛으로 익은 비파 두 개를 내밀던 어린 날의 정하섭의 모습이
어제 일인 듯 떠올랐다. 알 수 없는 슬픔이 울컥 목을 채웠다. 대물림 굿하는 것 봤어? 야, 너무 놀라 얼결에 고개를 치켜들었다. 눈앞에 정하섭의 화난 듯한 얼굴이 있었고 불이라도 붙은 듯한 뜨거운 눈길이 자신을 보고 있었다. 그 눈길을 받아낼 수가 없어 다시 고개를 떨구었다. 왜 무당이 됐어? 엄니가 시켜서 그랬어? 되고 싶어서 그랬어? 눈물을 참느라고 목이 메었다. 그녀는 니같이 이쁜 애가 어째 무당 딸이 됐는지 모르겠다 하던 어린 날 정하섭의 말을 생각했다. 답답하게 그러고 있지 말고 왜 무당이 됐는지 대답 좀 해보시오. 정하섭이 다그쳤다. 그녀는 대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것이 지 운명이구만요. 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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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섭의 중얼거리는 소리가 바람에 날아갔다. 소아가 무당딸만 아니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정하섭은 그런 말과 함께 손을 덜썩 잡았다. 소스라치게 놀라 손을 빼려 했지만 빠지지 않았다. 우리 둘의 운명도 저 레일같이 영원히 만나지 못할 거요. 정하섭이 한참 만에 한 말이었다. 그 말이 돌멩이가 되어 가슴을 쳤다. 뻣뻣이 굳어버린 듯한 발에 오롯이 남은 그의 체온을 간직한 채 기차를 내렸고 역을 나오면서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되어 헤어졌다. 그 뒤에 그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로 떠났다. 그랬어. 제대로 맞췄어. 내가 바로 빨갱이요. 정하섭은 뜬모를 웃음을 피식 웃더니 성냥불을 켰다. 불빛에 드러난 남자의 얼굴을 소화는 빠른 눈길로 훔쳐보았다. 저리도 잘생기고 서울에서 대학까지 다니는 부잣집 아들이 뭐가 모자라 좌익을 하는 것일까? 좌익은 지주나 부자들을 원수로 삼고 가난한 농부나 불쌍한 노동자를 한편으로 한다고 하지 않던가. 부자로 사는 게 싫단 말인가? 풀기 어려운 수수께끼만 같았다. 당신은 빨갱이를 어찌 생각하시오? 뜻밖의 질문이었다. 잘 모르는구만요. 경찰들처럼 빨갱이는 모두 총살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그렇지 않지만 대답하면 돼요.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편이라는디 나쁘기야 허겄는가요? 소아는 평소보다 하던 생각이라 자신있게 대답했다. 정하섭은 거점 확보는 일단 가능하다고 안도했다. 멀리서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다. 정하섭은 문고리를 걸어 잠갔다. 소아는 흠칫 놀라 조금 물러앉았다. 그런 그녀를 바라보면서 정하섭은 한 가지 기억이 떠올랐다. 중학 3학년 때 좋아한 책방 집딸 정림이. 그런데 정림이를 떠올리면 꼭 그 위에 소아의 얼굴이 겹쳐졌다. 그러나 기차에서 그녀를 만난 뒤로는 마음을 정리하려 했다. 무당의 딸이다. 무당의 딸이다. 그는 소아의 얼굴을 지우려 안간힘을 썼고
차츰 소화는 잊혀졌다. 그런데 그녀를 좋아하던 기억이 저 깊은 마음속에서 한 줄기 빛으로 올라와 확 불을 켠 것이다. 그는 꿈틀거리는 감정을 억제하느라 주먹을 말아쥐었다. 그리고 자신은 목숨과 바꿔야 될는지 모를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을 스스로에게 일깨웠다. 서화의 머릿속에는 먼 기억이 한 장의 선명한 사진으로 떠올랐다. 그가 소학교 4학년 때든가 그랬다. 그의 할아버지 49제 굿이 벌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구판을 빠져나와 마당가의 채송화 옆에 쪼그리고 앉았다. 채송화 꽃잎을 손톱 위에 잉그리며 얼마나 앉아 있었을까. 야! 퉁명스러운 남자의 목소리에 그녀는 빨딱 일어섰다. 하섭이라는 이름의 그 집 아들이 서 있었다. 그런데 그가 내민 손바닥에는 황금빛 비파가 2개 놓여 있었다. 네 먹어라. 남자애는 무뚝뚝하게 말했다. 그녀는 손을 뻗쳐 비파 1개를 집었다. 2개 다 먹어라. 남자애가 말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도리질을 했다. 2 다 먹으란께. 남자애는 더 큰 소리로 말했다. 그녀는 더 세게 도리질을 했다. 그러자 남자의 얼굴이 일그러지며 비파를 든 손을 높이 치켜들었다. 곧 땅바닥에 내팽개칠 기세였다. 아뇨, 나랑 하나씩 먹자는 것이요. 그녀는 얼결에 남자의 팔을 붙들며 울먹였다. 남자의 얼굴에 금세 웃음이 퍼졌고 그녀는 남자의 팔을 후닥닥 놓았다. 껍질은 못 먹는 거다. 남자애는 그렇게 말하며 먹는 법을 가르쳐 주듯 비파의 껍질을 벗겼다. 비파는 딱 한 입에 찼고 그 달고 연한 맛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 니같이 이쁜 애가 어째 무당딸이 됐는지 모르겠다. 남자애는 불쑥 말하고는 비파 껍질을 담장 너머로 내던졌다. 그녀는 그 말에 가슴이 아파 울컥 눈물이 솟았다. 그녀는 마당을 가로질러 바라 소리가 친친 얽혀 감기고 있는 대청으로 뛰었다. 그녀는 그 후로 그의 집에서 버리는 굿은 한사코 가지 않았다. 정화섭은 산란한 마음의 고삐를 틀어주고 임무 수행 계획부터 정비했다. 일단 은신처를 확보했으니 그 다음 일은 신중해야 했다. 소화를 집으로 잠입시키는 일인데 지금 실행할지 아니면 날이 밝은 다음에 할지 결정해야 했다. 몇 번 생각을 굴린 끝에 낮에 하기로 했다. 언뜻 생각하기에는 어두울 때가 안전할 것 같지만 이미 집 근처에 잠복이 있을지도 모르고 그렇다면 왜 따로 사는 무당이 어둠을 타고 나타난다는 것이 심상찮게 보일 수 있었다. 그러나 낮에 무당이 여염집에 드나드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었다. 그 다음 문제가 소화에 대한 신뢰였다. 그녀를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소화는 이미 경찰의 끈앞풀이 되어 있는지도 모른다. 외딴 집, 그리고 무당,
그네가 갖춘 조건은 경찰에게 이용 가치가 충분했다. 그녀는 마음만 먹으면 밤과 산을 무대로 삼는 자신들의 정보를 누구보다 빨리 알아낼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이 소화를 이용하고자 했다면 경찰도 마찬가지일 것이었다. 만약 그녀가 경찰의 끈앞풀이라면 자신은 불구덩이에 뛰어든 토끼였다. 그녀가 좌익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하긴 했지만 그 한마디로 그녀를 다 믿을 수는 없었다. 경찰의 끈앞풀일수록 그런 말은 번드르르하게 잘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녀를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야 했다. 이 가슴으로 이어진 물줄기 28페이지. 등잔 불꽃이 그을음을 긴 꼬리로 남기며 가물가물 타고 있었다. 그 불빛은 세 사람이 넉넉하게 앉기에도 비좁은 방 안의 어둠을 사르는 것도 힘겨운 듯 싶었다. 그 불빛마저 새어나가는 것을 저했음인지 지게문에는 이불이 쳐져 있었고 바짝 쪼그리고 앉은 세 사람은 돌덩이처럼 침묵하고 있었다. 윗목에 앉은 하대치는 큼큼 받은 기침을 만들어냈다. 자정이 넘어가고 있을 테고 마냥 앉아있을 여유가 없었다. 아랫목에 앉은 노인이 방바닥에 놓인 곰방대를 드듬드듬 주워들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다. 반다지를 등지고 앉았던 여자는 꺾어세운 무릎을 더 단단히 가슴팍으로 끌어안듯 하면서 윗목의 하대치에게로 눈길을 쏟아부었다. 눈물에 젖은 그 눈길에 두려움과 초조가 엇갈리고 있었다. 그려. 노인은 힘겹게 말을 꺼내놓고는 가면 어디로 갈 것이다냐 하고 물었다. 하대치는 마지못한 듯 대꾸했다. 지도 잘 모르겠구만이라. 자식의 정이라곤 실오라기만큼도 느낄 수 없는 무뚝뚝한 말에 네가 모르면 그걸 누가 알아 하는 호통이 목구멍을 치받쳐 올랐지만 판석 영감은 어금니를 깨물며 말을 억눌렀다. 그건 앞에 앉은 것이 자신의 말을 고분고분 듣던 옛날의 자식이 아니라는 슬픈 체념이었다. 아들을 향한 체념을 가슴에 심기 시작한 것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었다. 20살에 가까울 때부터였으니까 아들의 행동 거지는 일정 때부터 시작해 이미 10년이 가까워 있었다. 일본인 지수에 맞서 소작쟁의를 벌이면서 아들은 가도 허기진 소작 농꾼의 길을 벗어나기 시작했다. 일반 소작쟁의만도 삭신 녹아내릴 메타작의 콩밥 신세인 세상에서 일본인 지수를 상대로 한 소작쟁의가 어떤 결과를 부를지는 빤한 노릇이었다. 피걸레가 된 아들을 업고 집으로 돌아오며 판석 영감은 제 살이 찢겨나가는 아픔에 떨며 울었고 대대로 이어진 소작농의 비애와 운명을 씹었다. 아버지, 목숨 내걸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뺏긴 집 앞그릇 찾아먹는 일도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사내 새끼다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짓이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것도 다 알고 있단께요. 그래도 하고 또 해야지라.
몸져 누운 아들의 말에 판석 영감은 더할 말이 없었다. 그러나 아들이 마음을 단단히 먹을수록 몸은 멍든 옹기가 되어 가다가 끝내 산산조각으로 깨지고 말리라는 불안감이 먹구름으로 가슴을 덮고 있었다. 풀려난 지 나흘째 되는 날 순사가 들이닥쳤고 아들은 쟁의를 벌인 소작회의 다른 12명과 함께 징용에 끌려갔다. 참고 또 참어야 쓴다. 홀몸 아닌 시약시 생각해서라도 몸 성이 돌아와야 해. 애비 말 알아듣겠냐? 판석 영감은 애타게 말했지만 아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순사에게 등을 떼밀려 기차에 오르면서도 말 한마디 없었다. 기차가 상고비를 돌아갈 때까지 맞바람이 통하는 가슴으로 서있던 판석 영감은 저것이 옛날 자식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불현듯 떠올랐고 그 최초의 깨달음은 아들이 자신에게서 한정도 없이 멀어져가는 거리감을 느끼게 했다. 요리밤중에 채비를 해야 헐만치 형편이 다급하냐? 판석 영감은 굳이 대답을 듣고자 하는 말이 아니었다. 그건 아들에 대한 일종의 힐책이었다. 이 애끼 흉한 놈들아, 열애를 못 채우고 야반도주를 할 신세에 사람들 목숨을 해치다니. 판석 영감은 이런 말을 대신한 것이다. 아들은 그런 자신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미동도 하지 않았다. 판석 영감은 물끄러미 아들을 건너다 보았다. 북해도 탄광으로 여기저기 비행장을 닦는 대로 5년을 끌려다니다가 해방과 함께 돌아온 아들은 그 사상에 깊이 물들어 있었다. 인제 떠나며 살한 일을 다시 볼지 모르겠다. 판석 영감의 목소리가 잠겨들었다. 그것이 무슨 말씀이다요? 하대치는 고개를 번쩍 치켜들며 아버지를 쏘아보았다. 아니요, 내 나이 생각하고 그냥 하는 소리요. 판석 영감은 예사로운 듯이 말하며 아들의 시선을 피해 눈을 내리감았다. 오래 안 걸릴 것이구만요. 금방 되짚어 올 것인께 아무 걱정 마시오. 아들은 낮은 목소리로 다부지게 말했다. 그러나 판석 영감은 그 말을 믿지 않았다. 나라가 금하는 일을 그것이 제 아무리 옳다 해도 나라와 맞서 이기는 것을 보지 못했다. 동학란이 그랬고 일정 때의 독립운동이 그랬다. 니는 이름땜 하느라고 그리 드세게 사는갑다. 큰 대에 다스릴 치 애당초 가당차는 이름이었지. 너그 할아버지 욕심이었는디 그 이름을 그대로 붙인 내가 더 큰 잘못을 저지른 것이요. 쉿! 하대치는 판석 영감의 말을 막으며 문 쪽으로 바싹 다가앉았다. 밖에서 이름 모를 새소리가 2번 들렸다. 하대치는 문에 쳐놓은 이불을 들치고 신호를 보냈다. 풀국 풀국 의심할 여지없는 풀국새 소리였다. 하대치는 튕기듯 일어섰다.
그때까지 돌덩이처럼 앉아있던 하대치의 아내 들목대기 따라 일어섰다. 갈 길이 급한 게 나서지 마로. 하대치는 싸늘하게 아내의 배웅을 막았다. 마실 댕겨오듯이 금세 올 것인께. 하대치는 불쑥 던지듯 말하고는 방문을 차고 나갔다. 그가 토방으로 내려서는데 헛간 쪽에서 두 개의 그림자가 마당을 가로질러 왔다. 싸게 뜨세. 하대치는 낮게 말하며 앞장섰다. 그들은 집을 끼고 돌아 어두운 대숲으로 들어섰다. 그들이 빠른 걸음을 따라 바닥에 쌓인 대이파리와 죽순 껍질 서걱거리는 소리가 대숲의 정적을 흔들었다. 사태가 어찌 돼가는고? 하대치가 대숲을 벗어나며 입을 열었다. 수력부대가 깨져버렸단마요. 뒤따르던 그림자의 침울한 대꾸였다. 그들은 더 말이 없이 키를 낮춰가며 동네를 벗어났다. 판석 영감은 곰방대에 꽁꽁 담배를 재다가 그때까지 윗목에 그대로 서 있는 며느리를 의식했다. 아가, 인제 건너가서 눈 좀 붙이거라. 판석 영감은 며느리에게 미안해서 이 말조차 하기가 거북스러웠다. 며느리는 문에 쳐놓은 이불을 걷어내고는 조심스럽게 아버님 주무시시오 하고는 나갔다. 그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있었다. 판석 영감은 곰빵대를 연거푸 빨았다. 서러움으로 미어질 것 같은 가슴을 담배 연기로 남아 적시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다. 판석 영감은 원래 벌교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고향은 나주였다. 그의 아버지는 나주벌의 대지주 송진사 댁의 대를 물리는 종이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는 종이라는 신분에 어울리지 않게 그를 깨쳤다. 물론 그를 깨쳤다고 해봐야 천자문을 외우고 쓸 정도였다. 그러나 종의 처지로서는 대단한 학식을 갖춘 셈이었다. 이놈아, 정놈이 그를 깨치면 우한 불러들이는겨. 꿈에라도 글라는 티 내지 마로. 판석 영감의 할아버지는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얼굴로 아들에게 못 받고는 했다. 그런데 할아버지의 우려는 현실로 나타나고 말았다. 아들은 남몰래 동학사상에 물들어 있었고 동학도의 분노가 행동으로 불붙기 시작하자 동학의 선봉 물결이 되었다. 이놈이 기영코 일을 저질러 뿌렸구나. 일을 어찌했을꼬. 그의 할아버지는 안절부절 못하고 나날을 보냈다. 새끼를 어떻게 단속했기에 그 꼴이 되도록 몰랐느냐는 송진사의 호통을 들은 뒤였다. 급기야 송진사가 피난짐을 싸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동학의 기세는 뻗어 나갔다. 그러나 청나라와 일본 군대가 앞다투어 관군 대신 동학군과 맞서면서 전세는 바뀌기 시작했다. 동학군은 곳곳에서 패했고 흰 무명옷에 피범벅이 된 동학도들의 시체가 아무데나 나뒹굴었다.
동학군은 뿔뿔이 흩어져 산속으로 도망쳤고 반대로 피난을 떠났던 송진사는 돌아왔다. 송진사의 서슬은 시푸른 날을 세웠다. 아래 끝들의 길을 완전히 꺾어놓기 위함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그는 할아버지와 함께 사랑채로 불려갔다.